사실 어제 뉴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이 앞에 뉴스들이 눈에 귀에 잘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다들 놀라셨을 텐데 그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그 충격이 오래 가진 않고 이제 좀 수습 국면입니다. 저도 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이해훈 전 의원을 임명한 것보다 그걸 받아들인 이해훈 의원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 그 대선 전국에서 제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던 어떤 유력 정치인 캠프에서 그 캠프 대변인을 맡아달라는 얘기가 왔었을 때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제가 이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파묘되고 나옵니다. 네. 거절했는데 아니 이해훈 전 의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해왔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철학적으로 그렇죠. 안 맞았죠. 대립해 왔는데 그 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그 카드를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송원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났느냐라는 얘기에 제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언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뉴스로 봤고요.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모임이 있어서 먹다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제 저한테 이제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보도 자료도 보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영입된 분들이라고 하면 뭐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석연 이제 전 법제처장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캠프 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원로 위주거나 그런데 현역 당협위원장이에요.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라서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 아직도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원래 서초갑에서 삼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이 민주당에서도 이거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평론가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저는 항상 이게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거든요. 이렇게 뭐 바꿔가지고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를 입각을 시켰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어떻게 봤을까? 저는 칭찬했을 것 같아요. 탕평이다. 예, 탕평이고 뭐가 됐든 계속 이제 야당과 각을 세우고 적도 물론 그거 한 번으로 그쳐서 이제 쇼라는 비판이 있을지언정 그거 자체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는 아주 예측 가능하죠. 솔직히 예측에서 1도 벗어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막 팔짝팔짝 뛰는 거는.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팔짝팔짝 뛰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인사가 입각을 했어도 민주당에서도 팔짝팔짝 뛰었을 거예요. 사실 뭐 배신자다 제명할 거다 뭐 이런 건데 다만 그냥 정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거고 여러 가지 이해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그동안의 얘기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월 달에 그 탄핵 집회에 가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에 가가지고 발언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명을 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해훈 의원이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하고 나눈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이해훈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부처입니다.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더 멀리 보는, 미래를 길게 보는 기획예산처, 그리고 기동력 있는
민첩한 기획예산처, 그리고 권한은 나누고 참여는 더 늘리는 기획예산처, 그리고 그 운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획예산처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기획 예산처를 왜 수락을 했냐, 예산 장관을 왜 수락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전에 통합 인사 사례를 봐도 나라 곳간을 반대 진영 출신 인사에게 맡긴 적은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를 진정성 있게 추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저는 그 컨트롤 타워로서 기획예산처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에 장관으로 이해운 전 의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현 정부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틀이 다 정해져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재량이나 공간은 아주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 이해운 장관을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무척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해운 장관으로서 대통령님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국가재정 이대로 운영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직언을 해서 잘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철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굉장히 단결을 오랜만에 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해운 얘기하기 전에 이제 왜 이해운을 이재명 대통령을 썼나라는 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번 한 번에 그걸로 평가하긴 그렇고 앞에서부터 계속 보수 중도 보수도 실용주의 인사를 채택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일관성은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뭐 이를테면은 허은하 전 당대표도 뭐 포함했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해운이 워낙 이제 의외의 사람이라서 그렇지 이게 완전 놀라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이를테면은 민주당 인사를 썼어도 저는 뭐 칭찬했을 거다.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영선 장관 총리설이 잠깐 있었어요. 맞아요. 네, 박영선 장관은 본인 모르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진짜 안 좋은 정치의 전형이라고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해운 장관도 그렇고 완전 철저하게 보완이 이뤄졌다가 아니면 아닌 거고 그쵸. 기면은 딱 발표해가지고 딱 본인이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박영선, 양정철 이런 사람들을 용산에서 간을 보면서 띄워보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박영선 장관은 막 민주당에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정치고 저는 하려면은 이재명 정부처럼 해야 된다. 실제로 사람을 쓰려면 아니면은 만약 카드가 안 맞으면은 서로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자기 정치 계속 자기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보수를 쓰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보수 총리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그래도 뭐 유승민 총리, 조경태 해수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국힘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배신자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발작하듯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존재론적 위기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위기감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해운 정도가 가기 시작하면은 누구라도 뭐 김중배 다이아몬드 얘기했지만은 좋은 자리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영입하기 시작하면은 중요한 상징적인 사람들 다 간다. 그러면은 지금 장동혁의 그 국힘은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네. 아니 안 그래도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비슷한 측면의 얘기를 했는데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 보수 진영이 지금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누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저주해서 뭐 하겠냐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와신 상담을 해야 된다 보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뭐 당협위원장 하다가 뭐 일정도 수행하다가 갑자기 간 거니까 화가 나긴
낫겠어요. 아니, 처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적 영역의 대응이 먼저 나오는 거죠. 감정적 대응이 2시간 만에 이렇게 제명이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가뜩이나 위축돼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민주당의 내란몰이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서 정권 내주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그때 오늘 충격이 크니까 너 나쁜 사람. 예, 감정적 영역의 대응이 나왔다고 보는데 점차 이성의 영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왜 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중원에 가서 민주당하고 제대로 한판 붙을 생각을 해야지. 저쪽에서 자꾸 쳐들어오는데 우리 마음 편한 곳, 그 마음 편한 곳만 가갖고 야 우리끼리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일당되고 정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우리끼리 똘똘 뭉친 이후에 그때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보다 하루빨리 그러면 정말로 중도 실용 정책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나, 민생을 더 누가 잘 챙길 수 있는가, 이 문제로 국민의힘이 이슈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뭐 내란 정당으로 우리 이렇게 막 몰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정치적 문제에 매몰돼 있었어 갖고는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로 뭐 생각하기도 어려운 측면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해운 후보자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3월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영상이 어제 화제가 됐는데 잠시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훈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힘내십시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5년 동안 총 21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 사람,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을 뭐 30건을 했다. 내란 세력이다. 누가 내란 세력이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그것도 하필이면 또 윤어게인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제 세이브 코리아 집회 연단에 올라서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멀리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을 옹호한 발언을 한 사람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묘 백묘론도 있지만 거의 이거는 알록달록 고양이를 하얀 고양이 사이에 꽂아놓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저는 받아들여질까요? 아니 뭐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미 뭐 몇몇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이제 좀 반발을, 윤준병 의원도 그렇고 이제 반발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대통령실도 그럴까, 이제 청와대네요. 입에 안 붙어가지고 대통령실 예, 이제 청와대로, 예, 청와대도 그렇고 이해운도 이거를 모르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운 의원은 뭐 약간 기회주의적 성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기회주의적 성향이 있었고 사실은 원래는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저 정도로 강경 보수는 아니었는데 네. 또 분위기가 저러면은 저 연단에 또 섰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오락가락하는 게 약간의 이 사람은 확신범이 아니구나. 이분의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여지도 있는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세게 좀 공격을 했고 그래서 하여간 이상한 청문회 때 본 적 없는 희한한 풍경들이 많이 벌어지겠구나 이번에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유림아빠님께서 인사청문회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다들 인사청문회를 너무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이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정도 반발을
예상을 야생했겠죠. 그러나 충분히 밀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인사카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뭐 장악력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저는 그때 박영선 총리설이 돌았고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돌았던 게 2024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맞아요. 그 한덕수 총리가 사표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는가 했었을 때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그 사람들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김건희 여사 라인에 있었던 홍보 수석실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박영선 뭐 양정철 카드를 얘기를 하니까 그 누가 그랬느냐 또 왜냐면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거든요. 이르려고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윤석열 정권 만들었냐 이랬는데 그 카드가 확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그 반발이 워낙 세갖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 이 정도 반발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충분히 밀고 가고 또 당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당원 게시판이든 아니면 뭐 딴지든 뭐 이합갤이라고 하죠.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뭐 이런 주요 지지층들이 모이는 곳들을 보면 민심이 좀 흉흉하기는 하더라고요. 조금씩 뭐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제에 비해서는, 처음에는 완전히 네. 뭐 어떻게 이런 일이었는데. 저 코미디보다 꿀잼이라고 성임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청문회 참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가려져서 그렇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국민의힘 출신, 국민의힘은 아니고 그 이전 이제 전신 출신이고 관악에서 이제 의원을 했고. 맞아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중량급 인사들을 중용을 하면서 뭐 실용주의 인사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은 민주당에게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도 있어요. 내가 민주당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식 의원은 통합민주당에서 시작했어요 정치를.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의 옛날 새누리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다 섭렵한 흔치 않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철새 같은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중도 실용 성향이 강해요. 이분이 당을 옮겼다고 해서 그때 막 엄청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또 그렇다고 유명하신 분이나 존재감이 있는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발탁을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통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해서 좀 메시지를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를 좀 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요즘 계속 대통령한테 느끼는 거는 이 전국의 주도권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뒤에도 얘기하게 김병기 건도 살짝 이제 뒤로 밀렸고 통일교 특검 얘기도 살짝 밀렸고 또 이게 전국이 이제 딱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쫙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뭐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이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나쁘게 뭐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중도 실용적인 것들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뭐 많아서 다만 입장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겠죠. 예. 뭐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것 정도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김성식 전 의원이 갖고 있었던 이념 지향성이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오른쪽 국민의힘의 왼쪽에 걸쳐 있는 분이에요.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자문 기구에 참여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운 의원이 그런데 그 장관을 맡아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이해운 전 의원이 갖고 있는 방향은 완전히 다른데 그게 어떻게 믹스돼 갖고 나올 수 있을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해운 의원이 이 카드를 받아들인 걸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이제 정강재 소장님. 저는 양심이 있다. 왜냐면 저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런 거 지우고 싶겠죠. 그래서 이해운 의원 뭐 페이스북 다 지웠던데 본인이 지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정광재 소장님하고 좀 다른 의견이 뭐냐면은 그 공무원들도 보면은 정부가 바뀌면은 일을 해요. 그쵸. 근데 공무원들은 본인의 주장을 세게 얘기 안 할 뿐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확장 재정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지금은
어떤 경제학자도 보수적인 경제학자도 지금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때 너무 긴축 재정과 감세를 같이 해놔가지고 나라 내수를 거의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견이 없으니까 사실 이게 그 이념적인 정책적인 간극이 정말로 태평양 같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만 그때도 이제 붙었었던 게 기본소득 같은 거를 봤을 때 기본소득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때 백분 토론에서도 명확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을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 아니면은 이게 그렇게 이게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크게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직 감정의 영역에서 아니, 벗어나지 못해서. 아니 이성의 영역으로 왔는데 저는 이해운 전 장관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을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6월 달에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난 9월에 민생지원금 13조 5천억 우리 그 배포했잖아요. 네. 이거 선거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뭐 경제 내수시장 어렵다라고 했고 민생지원금 2차 민생지원금 내봅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그거 궁금해요. 만약에 그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라도 분명히 그런 카드가 몇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 이해운 전 그 의원이 무슨 얘기할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굳이 가정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 일어납니다. 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바사삭에서 얘기해 보시는 무슨 걸로 얘기할지 하고. 진짜 한번 챙겨 보시죠. 이제 이성의 영역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 가지 어제 인사 중에 조금 돋보였던 거 한 가지 더가 사실 조정식 의원이 정무 특보로 임명이 됐어요. 이거 사실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조정식 의원이 육선이어서 원래는 국회의장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질 거다라는 예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조정식 의원을 좀 띄워주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아니, 띄워주기죠 이거는. 띄워주기고 내년 5월에 지금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랑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좀 더 빨리 이제 공직에서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무적 공백을 예를 들면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김병욱 정무비서관 네. 이런 분들 만약에 선거에 나가면은 다 한 3월 정도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무에 조금 공백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식 의원이 이제 메워주는 걸로 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간의 일종의 보훈 같은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훈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무총장도 했었고 지난번에 그래서 뭐 이제 공천을 주도했고 뭐 비명학살을 하는데 뭐 논란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 나왔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 됐을 때 그때 5선 6선들이 다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때 정성호, 조정식이 두 사람이 막판에 접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조율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그거를 강력히 비판했던 사람이 우상호입니다. 당대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보훈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 명은 법무부 장관하고 있고 한 명은 국회의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한 선은 넘지 않지만은 명시적으로 누군가를 띄우는 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네. 뭐 한준호 어디 갔어? 아, 내가 특사 보냈지. 막 이런 식으로 뭐 정원호 뭐 띄운다는 이런 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대놓고 띄우는 거다 지금 제가 보기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박지원, 김태년, 조정식 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좀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도 뭐 당정만 없을 뿐이지 민주당에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 그냥 프리패스 아닌가요? 다음번 국회의장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큰 차이 없다고 보는데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것에 크게 동의하는 부분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굉장히 잘 띄우는 것 같아요. 뭐 정원호 부총장 그랬고 이번에 조정식 또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해갖고 탄핵 재판까지 갔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게 그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된 거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식의 어떤 줄타기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